안녕하십니까. 네, 지난 시간에는 고전 예술의 원리를 이루었던 가장 중요한 중심이라고 불리었던 말하자면 아름다운 인체 모방이라는 것이 어떻게 현대 회화에서 파괴되는지 어떤 보수주의자의 그 시각을 빌어가지고 살펴보았습니다. 현대 예술에 들어오면 이상하게 모든 것이 다 해체되는 경향을 보이거든요. 고전 고대 그리스 예술가들 그리고 르네상스 이후의 근대 예술가들은 해체되는 게 아니라 구성을 하려고 했죠. 뭔가 복잡하고 더 고도의 존재를 형성하려고 했다라고 하면 그런 형성이 아니라 이제는 해체 충동이 현대 예술을 지배하는 듯이 이렇게 보입니다. 현대 예술의 원리가 뭐냐?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고전 예술의 근간을 이루던 여러 가지 원리들 있죠. 여러 가지 전제들을 하나 둘씩 부정하게 되면 거기서 현대 예술의 원리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형태가 대상을 닮아야 됐죠. 그걸 포기하게 되면 추상화가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원근법적 시각이 있었죠. 시점 고정된 시각. 그걸 포기하게 되면 큐비즘이 나오는 것이고, 과거의 색채는 바깥에 있는 대상의 고유색을 닮아야 됐는데 그런 의무에서 해방되어가지고 풀려나면 표현주의적인 예술 작품들이 나오게 되는 것이고요. 이런 방식으로 사실 현대 회화라는 것은 고전 회화를 구성했던 여러 가지 원리들을 하나씩 둘씩 해체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왜 그렇게 됐는가? 현대 회화는 단지 그 인체의 모방만 포기한 게 아니거든요. 그 다음부터는 아예 모방이다라는 원리 자체를 포기해버리는 겁니다. 왜 그런 현상이 벌어졌느냐? 몇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대표적인 것은 사진 때문일 겁니다. 사진이 등장해가지고 인체를 모방하는 그 기술을 더 이상 이제 필요하지 않게 만들었죠. 왜냐하면 이제 기계적으로 복제가 되니까. 화가가 어떤 대상을 본뜰 때는 아주 힘들어가지고 어렵게 배워서 힘들게 봉들여가지고 해야 하지만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초보자도 버튼 누를 줄 아시죠, 여러분 다. 네. 그것만은 그대로 복제를 해주거든요. 그것만이 아니라 다른 한편 뭐냐면은 현실을 재현하는 데 필요한 모든 원리들이 또는 현실을 재현하는 데 필요한 모든 실험들이 이미 다 끝났습니다. 그걸 가지고 더 이상 할 게 없어진 그런 상황. 거기다 사진까지 등장했을 때 현대 화가들은 다른 길을 걷게 되고 그때는 이제 완전히 청개구리처럼 반대 방향으로 나가기 시작하는 거죠. 먼저 현대 회화에서 가장 대표적인 특징은 역시 추상화죠. 여러분 현대 회화 하면 아마 추상화가 먼저 떠오를 겁니다. 그 과정을 한번 먼저 보시죠. 몬드리안의 작품입니다. 현대 회화에서 대상성이 어떻게 상실되느냐. 몬드리안 같은 경우에는 모든 구체적인 형태의 바탕에는 어떤 근원적인 형태가 깔려있다고 믿었거든요. 근데 형태를 단순화하게 되면서 점차 추상적인 형태에 도달하게 되는 과정입니다. 하나씩 한번 볼까요? 나무처럼 보이죠. 현실에 존재하는 나무를 그대로 묘사한 겁니다. 여기다 색칠만 입히면은 아주 훌륭한 풍경화 내지는 정물화가 되겠죠. 두 번째 작품을 한번 보시죠. 훨씬 단순화됐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나무구나라는 느낌은 아마 오실 겁니다. 근데 세 번째 보면은 나무라는 느낌이 별로 안 드시죠. 여기서 더 이상 이제 여기까지 가게 되면은 닮음이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이때 바로 이제 추상이라는 게 등장하는 거죠. 닮음이 사라지게 되면은 예컨대 우리가 아까 그 그림을 보고 나무였다라고 얘기할 수 있었던 것, 아이덴티파이 할 수 있었던 건 유사성 때문이었거든요. 닮음 때문에. 근데 이제는 그 닮음이 사라졌죠. 라고 했을 때는 더 이상 이건 기호라고 볼 수가 없는 겁니다. 바깥에 있는 대상을 가리키는 기호라기보다도 이건 그냥 새로운 하나의 사물이다. 그러니까 예술가는 재현을 한 게 아니라 새로운 하나의 사물을 만들었다 또는 창조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런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바로 시각적 추상입니다. 대상을 가장 단순하게 점점 단순하게 해가지고 가장 단순한 형태. 여기서 더 가면 아주 직선 뭐 이렇게 나오겠죠. 직선 몇 가닥. 그럼 추상회화가 나오는 겁니다. 다음 작품 한번 보시죠. 이 경우에는 아예 공간 자체를 사라져버리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원근법을 통해서 배운 바 있죠. 원근법이다라는 것은 2차원의 평면에다가 3차원 공간의 가상을, 그 가상의 성격을 주는 방법이었다라고 하면 현대 회화에서는 바로 그 원근법적인 공간이 파괴가 됩니다. 그걸 파괴하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 여기서 사라지는 건 단지 소만 사라지는 게 아니라 소가 놓여있는 공간 자체가 사라진다라는 것. 여기만 해도 우리가 3차원 공간이 좀 있죠. 느낌이 오죠. 그림자도 있고 뒤에 뭐 산의 풍경도 좀 보이고 공간적 깊이감이 어느 정도는 좀 있어 보이는데 일로 가고 이 정도 가게 되면은 어떻습니까? 공간 자체가 사라진 느낌을 받게 되죠. 한번 하나씩 봅시다. 소입니다. 두 번째 그림을 보시죠.
추상화됐죠? 거기서 하나 더 나가면 보세요. 추상화가 돼버렸죠. 아예. 누구 생각납니까? 몬드리안 생각나실 겁니다. 여러분 학교 다닐 때 왜 그 스케치북 사면 스케치북 표면에 있는 작품, 그게 몬드리안 작품이죠. 너무 비슷하죠. 실제로 한번 다음 작품을 보시죠. 색깔만 입히면 몬드리안이 나와버리는 거죠. 여기서 사라지는 것은 바로 3차원적 공간의 깊이감이 사라지는 겁니다. 공간 자체가 사라지고, 사실 그렇잖아요. 회화라는 게 뭡니까? 캔버스는 몇 차원이에요? 2차원이죠. 그 안에 원래는 3차원을 닮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아주 정직하게 2차원의 평면으로 돌려버리는 겁니다. 이러면서 추상적인 형태가 얻어지는 거죠. 이건 형태를 단순화하는 게 아니라 아예 공간 자체를 사라지게 하는 방법입니다. 자, 요번에는 이제 그 한국 화가의 작품을 한번 보시죠. 볼까요, 한번? 이건 뭐냐? 제가 아는 어느 화가인데요. 제가 억지로 졸라가지고 포트폴리오라 그러죠. 이렇게 사진으로 찍어놓은 걸 제가 뺏어왔습니다. 이건 1996년에 그 프로비던스 풍경이라는 작품인데 그 작품을 위한 작업입니다. 어떻게 했냐면은 셀로판지를 들고 다니다가 자기가 집에서 학교까지 가는 길에 딱 서가지고 아무 데서나 서서 셀로판지를 딱 대면은 길에 풍경이 나오겠죠. 그 풍경의 윤곽을 뜹니다. 그걸 여러 번 뜨는 거예요. 다음으로 한번 보시죠. 여러 번 뜬 겁니다. 그렇죠. 그때 풍경을 땄죠. 그 다음에 이걸 시각적으로 한번 종합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다음 보시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하나 더 나가면 이제 완성된 작품이 나오는데, 네. 이게 걸어다니던 길이다라는 생각이 나십니까? 거의 안 나죠. 점점 단순화해서, 이건 뭐냐면 이 사람의 움직임까지도 하나 작품 안에 넣어가지고, 말하자면 공간만 종합한 게 아니라 시간까지도 종합을 한 그런 작품이죠. 그 다음에 이렇게 간단하게 점점 대상이 단순화된다라고 하면, 그러니까 그 복잡한 형태가 점점 단순화되죠. 공간도 사라지게 되죠. 그다음 색채도 점점 단순화되죠. 그럼 어떤 결론에 도달하느냐? 다음 작품 한번 보시죠. 카시미르 말레비치의 그 검은 사각형이라는 작품입니다. 이 검은 사각형 하나만 남았습니다. 형태는 뭡니까? 사각형 하나고 그 색은 검정색입니다. 검정색은 결코 아름다운 색이 아니죠. 옛날부터 보통 추한 색의 상징으로 여겨졌는데 결국은 모든 것이 다 사라지고 검정색 하나만 탁 남고 사각형. 여러 가지 바리에이션이 또 있습니다. 이게 제목이 검은 사각형이거든요. 검은 동그라미 하나 그려놓고 깜정색으로 칠해놓고, 검은 십자가 그려놓고 검정색 칠해놓고, 이런 식으로 사라집니다. 이 정도 오면은 갈 때까지 다 갔다는 느낌이 들죠. 근데 아직 다 간 게 아닙니다. 그 다음 작품 한번 보시죠. 이건 뭐 형태조차 사라졌죠. 캔버스 전체가 검정색입니다. 캔버스 전체에다가 검정색을 발라놓고, 좀 전까지만 해도 사각형이 있었잖아요. 사각형에 그림이 있었다라고 하면 여기선 사각형이 없습니다. 지금 저 사각형이 없으면 캔버스예요. 캔버스 전체를 검정색으로 칠했고 여기다 제목을 붙이기를 추상회화. 모든 게 다 사라져버렸죠. 이런 방식으로 형태를 가장 단순하게 함으로써 어떤 근원적인 형태에 도달하는 것이 보통 추상화가들이 하는 작업인데, 이상하게도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현실 바탕에 어떤 근원적인 형태가 깔려 있다. 그 다음에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비가시적인 어떤 초월적인 세계, 이걸 지향하다 보면은 형태는 점점 단순화돼서 사라져버리고, 색채도 점점 단순화돼서 사라져가지고 결국은 모노크롬이라고 그러거든요. 단색. 캔버스 하나만 달랑 남겨놓고 거기다 단색을 칠한 이런 식의 작품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또 다른 식의 추상이 있겠죠. 좀 전에는 형태를 단순화시켜가지고 여기까지 왔는데 이번엔 색채를 가지고 한번 작업해 볼까요? 한번 보시죠. 색채하면 딱 떠오르는 화가가 있죠. 마티스라고. 보시죠, 한번. 처음에 마티스가 인물을 이렇게 그렸을 때 비평가들이 화가 났습니다. 막 화를 냈어요. 왜요? 볼이 어떻습니까? 색깔이 이게 살색이 아니죠. 머리카락이 파란색입니까? 염색한 머리가 아닌 이상은 저렇게 파란색이 될 수가 없습니다. 파란 머리. 여기 보면은 무엇을 알 수 있냐면은 빨강색, 파란색, 노란색. 여기 세 가지 색깔을 원색에 가깝게 사용했다는 걸 알 수가 있을 겁니다. 당시 사람들이 막 화를 냈던 겁니다. 왜? 원래 고전적인 관념에 따르면은 회화 속의 색은 뭘 닮아야 되는 겁니까? 묘사 대상이 되는 바깥에 있는 대상의 그 고유색을 그대로 닮아야 되는데, 여기서는 그것을 닮을 의무에서 벗어나가지고 색이 자기를 주장하거든요. 머리카락을 깜정색 또는 이제 서양인들처럼 금발로 그리는 게 아니라 파란색 칠해버리고, 저것도
퍼렇게 질린 사람 얼굴. 아무리 퍼렇게 질려도 저렇게 퍼럴 수는 없잖아요. 저렇게 그렸단 말이죠. 당시 사람들이 굉장히 화를 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은 너무나 당연하게 여겨지죠. 저건 무엇을 의미하느냐. 형태만이 아니라 이제 색채에도 대상을 재현해야 할 의무에서 벗어나가지고 자기 놀이를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기서 좀만 더 나가보면 어떤 그림에 도달하느냐. 다음 작품을 한번 보시죠. 하버드 호드킨이라는 사람의 비라는 작품이에요. 비가 내리는데 뭐 비가 있습니까 여기? 없죠. 그냥 색채들만 있죠. 그러니까 색채들만 가지고 지금 화면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어떤 형태보다도, 그러니까 형태라는 것이 이렇게 구획이 좀 지워지지 않았다는 걸 알 수가 있을 겁니다. 말하자면 뭡니까? 그냥 붓질을 그냥 해버린 거거든요. 붓질을 해버린 붓자국입니다. 어떤 형태를 갖다가 윤곽을 그려가지고 형태를 그대로 표현한다라기보다도 그 색채를 그대로 입히다 보니까 형태가 그냥 자연스럽게 나온 것이지 형태 자체를 먼저 그린 다음에 거기다 색채를 입힌 게 아니다는 걸 알 수가 있을 겁니다. 그냥 붓자국 그대로 나 있잖아요. 문제는 뭐냐면 회화라는 것은 형이기 이전에 파울 클레든가 누가 그런 말을 했죠. 회화란 무엇이냐? 다른 모든 것 이전에 내 화구통 속에 들어있는 물감이다. 라고 했을 때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림을 그리게 되면 이런 그림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역시 이제 색채가 단순화되죠. 검정색, 빨강색, 파란색 몇 가지 그 기본적인 색들만 가지고 구성이 됩니다. 사실 여러분들 입고 있는 옷을 보세요. 굉장히 색채가 다양하죠. 100만 가지 색이 있다고 합니다. 요즘은 100만 가지 색을 구별한다고 하는데 이 다양한 색의 다양성들이 점점 더 원색으로 환원됐다가 급기야는 어떻게 되겠어요? 단색이 되는 거죠. 그 다음 작품 한번 보시죠. 이건 이브 클라인이라는 사람의 그 작품입니다. 제목은 IKB79라는 것인데 여기서 IKB라는 건 뭐냐면 이브 클라인이라는 자기 이름의 약자하고 그 다음에 블루입니다. IKB 블루. 이 사람은 자기가 이런 파란색을 만들어 놓고 자기 고유의 파란색이라고 주장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 파란색에다 이름을 붙인 거죠. IKB, 이브 클라인의 파란색이다. 그래서 79라는 제목을 붙였습니다. 여기서 회화를 이루는 건 형태가 하나도 없죠. 오로지 뭐만 있습니까? 색채만 있습니다. 좀 전에 봤죠. 형태를 단순화하니까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아무것도 남지 않고 캔버스에 한 단색만 남았죠. 이 경우에도 아무것도 남지 않고 뭐만 남았어요? 캔버스에 단색만 남게 됐다는 겁니다. 모든 게 다 사라져버린 거죠. 자, 그럼 왜 이런 사태가 벌어지느냐? 왜 이런 사태가 벌어지느냐? 금방 이해할 수 있겠지만 현대 화가들은 고전 회화를 이루고 있던 원리들을 의식적으로 하나씩 부정하게 되는 겁니다. 대상성이 사라졌죠. 그러니까 더 이상 그림이 바깥에 있는 사물을 담지 않았죠. 그 다음에 공간 자체가 사라졌죠. 아울러서 뭡니까? 형태 자체도 사라져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색채까지 사라지게 됩니다. 여기서 더 나가면 색채도 안 칠해요. 그냥 빈 캔버스에다가 폰타나처럼 칼로 한번 긋습니다. 찢습니다. 그걸 작품으로 내놓는 그런 작품도 가능한 거죠. 다른 한편은 앵포르멜이라는 화가들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형태 자체를 해체시킵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리냐면 그림에다가 아주 두껍게 그 질감이 느껴지게, 거칠거칠한 질감이 느껴지게. 여러분들 왜 그 미장이라고 하던가요? 이렇게 시멘트 바르는 것처럼 물감을 갖다 화면에다 아주 두껍게 바르거든요. 그러면 그 형태가 없습니다. 형태가 흐물흐물하게 다 해체돼 버리고 남는 것은 오히려 마티에르, 말하자면 질감만 남거든요. 그런 걸 앵포르멜이라고 하는데 앵이 부정이죠. IN, 포름, 형태죠. 형태 자체가 사라지는. 그러니까 현대 회화는 이렇게 모든 것들이 해체되는 경향을 보입니다. 그럼 대체 왜 그러느냐?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되느냐? 이걸 가지고 여태까지 수많은 미학자들이 대답을 내려고 했습니다. 가장 간단한 대답은 뭐였냐면은 형식미학입니다. 그러니까 현대 화가들은 더 이상 내용을 전달하려고 하지 않는다. 색채의 아름다움, 형태의 아름다움만 가지고도 예술은 충분히 가치가 있다. 예술 작품이 굳이 진리를 말해야 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예술 작품이 굳이 도덕적 설교를 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예술 작품 그냥 아름답기만 하면 끝이다. 진선과 함께 미도 그에 못지않은 가치를 지닌 것이다. 이렇게 설명했거든요. 이게 형식주의 미학인데 여기에는 뭔가 좀 부족한 느낌이 듭니다. 왜냐하면은 현대 회화는 초기에는 좀 아름다울지 몰라도 후기로 가면 갈수록 아름다움조차도 포기해버리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미학 원리가 나와야 된다. 새로운 비평의 원리가 나와야 된다라고 했을 때 프랑스의 그 철학자이자 미학자 류오타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현대 회화에서 추구하는 것은 더 이상 미가 아니다. 고전 회화는 미를 예술의 목적으로 설정했지만 현대 회화에서는 미가 아니라
뭔가 다른 목적을 추구하고 있다. 그것은 뭐냐? 숭고라고 얘기를 합니다. 숭고. 다음 작품 한번 보시죠. 이것은 미국의 바넷 뉴먼이라는 화가의 작품입니다. 바넷 뉴먼이라는 화가는 일찍이 류오타르가 80년대에 숭고의 미학을 얘기하기 전에 1940년대에 이미 숭고의 미학을 얘기하고 있었고 또한 그것을 예술적 실천에 옮겼습니다. 이걸 형식주의 미학으로 설명하면은 선이 있고 뭐 이게 무슨 황금 분할이 어쩌고 저쩌고 아름답다 뭐 이렇게 얘기할 텐데 바넷 뉴먼은 뭐냐면은 자기는 절대로 그런 것을 추구하지 않았다고 얘기합니다. 내 회화에서 중요한 것은 형식이 아니라 내용이다. 서브젝트 매터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는 내 그림으로서 어떤 아름다움, 형태의 아름다움을 사람들에게 전달하려고 한 게 아니라 어떤 뜨거운 열정을 내게 하려고 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게 바로 숭고의 미학이거든요. 숭고라는 것은 미와는 다릅니다. 왜 아름다운 대상을 볼 때는 아름다움은 너무나 커도 안 되고 너무나 작아도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대상을 딱 보게 되면 너무나 작을 때는 어떻게 해요? 무의식적으로 다가가게 되죠. 반면에 너무 크면은 물러서게 되죠. 그건 뭐냐면 우리 시각에 딱 맞게끔 적절한 크기를 우리가 조절하는 거거든요. 우리한테 쾌감을 주는. 그러니까 미라는 건 우리에게 쾌감을 줍니다. 플레이저를 줘요. 영어로 말하면. 근데 숭고라는 것은 압도적으로 큰 크기입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볼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서는 게 숭고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적 힘보다 더 큰 위력한 힘들, 말하자면 신의 권능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숭고한 것이에요. 다른 한편 거대한 대양, 활화산, 터지는 활화산, 이게 압도적인 대상들 있죠. 거대한 우주, 이런 것들은 또한 인간의 크기를 넘어서잖아요. 그런 대상들이 숭고한 것인데, 바넷 뉴먼은 자기 회화로서 그 숭고한 감정을 전달하려고 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이 그림에서 모든 게 다 사라져버립니다. 모든 게 다 사라져버리고 남는 게 하나가 있다라고 하면 기껏해 이게 선 정도거든요. 저기 보면 선이 있죠. 저걸 이 사람 찝이라고 불렀는데 이 찝이라는 것은 뭐냐? 여러분 아마 무당할 때 무자를 아실 거예요. 이게 하늘입니다. 이건 땅이죠. 이건 하늘과 땅을 잇는 나무고 그 주위를 인간들이 춤추는 게 무당이거든요. 이 나무를 보통 인류학에서는 세계수라 그래요. 하늘과 땅을 잇는 나무. 우리나라 단군 신화에도 이런 나무가 나오죠. 환웅이 그 나무 아래서 태어났죠. 뭐예요? 신단수. 이거거든요. 이 수직선이다라는 것은 예로부터 어떤 종교적인 열정 내지는 신과 하늘과 땅을 잇는 그런 상징으로 수직선이 많이 사용됐는데 류오타르는 저 수직선을 설정함으로써 자기 회화의 그 효과를 가시화하려고 했던 겁니다. 여러분 아마 그걸 아실 겁니다. 이렇게 피르침 아시죠? 벼락을 끌어들여가지고 땅으로 연결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깜짝 놀랄 때, 충격받거나 전율을 할 때 전기가 흐른 거 느끼시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쫙 내려가는 그런 느낌 받으셨어요? 마치 그런 것처럼 어떤 전율, 충격, 그 효과를 갖다 유도하는 피리침과 같은 이런 역할을 하는 게 저 사람에게선 뭡니까? 저 수직선, 찝이죠. 저걸 유일하게 그리는 겁니다. 형식상으로 보면 저 사람의 작품은 추상회화 중에서도 소위 차가운 추상, 몬드리안과 같은 차가운 추상에 속하지만 저 사람은 그걸 통해 가지고 뭘 전달하려냐면 뜨거운 어떤 열광 같은 것들을 전달하려고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가시적인 세계를 그리려고 한 게 아니라 그 가시적인 세계를 넘어서 있는 어떤 초월적인 세계가 나타나는 그 현상. 그래서 우리가 그 열광을 하게 되는 그런 체험을 매개하려고 작품을 했다는 겁니다. 솔직히 저는 근데 그 작품 앞에 섰을 때 별로 못 느꼈거든요. 감정이 묻어서 그런지 몰라도. 근데 비슷한 예를 본 적은 있습니다. 이제 크리스토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 사람은 이제 건물 전체를 포장하는 게 취미예요. 그래서 거대한 독일의 그 국회의사당 하나 이렇게 거대한 포장지로 쌌거든요. 그때 이제 말이 많았죠. 그걸 뭐 하는 짓이냐, 미친 짓이다. 엄청나게 많은 돈이 드는데 그걸 뭐 하러 하느냐. 또 어떤 사람들은 국회라는 것이 어떤 것인데 그걸 감히 포장지를 싸려고 하느냐. 예술가 나부랭이가. 그래서 반반으로 의견이 갈렸었거든요. 근데 그걸 딱 싸고 나니까 대세가 확 갈리더라고요. 사람들이 그걸 직접 보고 그 효과를 느꼈는데 어느 여자가 인터뷰를 하는 독일 여자인데 눈물을 막 질질 흘립니다. 감동을 받은 거예요. 실제로 그런 그 충격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현대 예술은 플레저를 주는 게 아니라 딜라이트를 줍니다. 처음에 충격을 확 주거든요. 그 다음에 그때 얻어지는 그 충격을 받은 다음에 얻어지는 기쁨이라는 건 감각적인 플레저가 아니라 어떤 정신적인 딜라이트가 되는 거죠. 훨씬 감각을 초월하는 어떤 느낌들. 그런 느낌들을 매개하려고 하는 게 바로 현대예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류오타르 같은 사람은 현대예술에서 대상성이 왜 사라지느냐.
그러니까 버넷 뉴만 같은 경우도 이런 숭고의 효과를 위해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형태를 몽땅 다 사라지게 했죠. 색채도 대부분 다 사라지게 했습니다. 거의 단색으로 가져갔거든요. 그걸 통해 가지고 가시적인 세계가 아니라 가시적인 세계를 넘어서 있는 초월적인 세계를 전달하려고 했다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중세 예술가들하고 굉장히 비슷한 점이 있죠. 중세 예술가들도 가시적인 세계의 아름다움보다는 어디에 매료됐습니까? 그 밑바탕에 깔려있는 또는 그것을 넘어서 있는 초월적인 세계의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데 관심이 있었죠. 중세 예술가들과 한 가지 차이가 있다면 현대 예술가들은 그것을 하는데 현대 예술가들이 말하는 초월적인 세계는 중세 예술가들이 생각하던 천당, 천국 이런 종교적인 세계가 아닙니다. 그것은 어떤 세계냐면 인간의 지성, 인간의 이성, 인간의 인식으로는 도저히 파악할 수 없는 어떤 초월적인 무언가가 있다는 겁니다. 미지의 영역이 있고 그 미지의 영역이 우리한테 알려질 때 우리는 충격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 충격이 어떤 종류의 성격이냐면 잘 보세요. 꽃이 하나가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고전 회화라면 이 꽃의 아름다움을 추구할 거예요. 그래서 그림을 이렇게 그리죠. 그대로 아름다움을 모방하죠. 그래서 아름다운 가상을 만들겠죠. 그 다음에 이 아름다움에서 쾌감을 느낄 겁니다. 이게 다양한 부분으로 있지만 어떤 형태의 통일성이 있어서 다양성의 통일. 그래서 우리가 바라볼 땐 쾌감을 준다. 이게 아름다움이다. 하지만 현대 회화는 이런 존재자를 재현하는 데 관심 있는 게 아니라 하이데거식으로 말하면 존재 체험을 매개하는 게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꽃을 보는 체험이 있는가 하면 또 다른 체험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시인 김지아 씨 있죠? 김지아 씨가 어느 날 사형 선고를 받고 감옥에 있는데 철창에 콘크리트 벽 사이에 꽃이 하나가 탁 펴 있는 겁니다. 풀꽃이. 그걸 봤을 때 이 사람 충격을 받습니다. 그때는 존재자의 외관, 외형의 아름다움에 매료되는 게 아니라 도대체 그게 존재한다는 사실. 그게 하나의 사건처럼 탁 다가오면서 뭔가 신비한 느낌들, 그 다음에 충격, 전율 이런 것을 쫙 안겨주면서 몸이 정말로 떨리는 듯한 이런 느낌을 받는 거죠. 이 사람이 볼 때는 그러니까 리오타르가 볼 때는 현대 회화에서 추구하는 건 바로 그런 겁니다. 현대 회화에서는 이걸 사라지게 만들어서 대상성을 사라지게 만들므로써 존재자를 재현하는 걸 포기하는 거죠. 그 대신에 뭘 하는 겁니까? 그런 존재체험을 매개한다는 거죠. 그 차이는 뭐랑 비슷하냐면 그리스인들이 신성을 드러낼 때는 아름다움을 가지고 드러냈어요. 아름다움을 완성함으로써 신이 되려고 했고 또한 신성들을 드러냈죠. 그래서 그리스 신들은 다 조각상으로 존재합니다. 그리스 예술가들은 조각상을 만들므로써, 신상을 만들므로써 그리스의 신들을 존재하게 했어요. 근데 성경은 어떻습니까? 헤브라이즘의 신. 출애굽기에 보면 10계명 나오죠? 첫 번째, 나이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 두 번째는 뭡니까? 눈에 보이는 것을 형상을 만들지 말아라. 그걸 형상금지라고 합니다. 그때 스케일이 다르다는 게 느껴질 겁니다. 그리스의 신들은 유한한 형상 안에 들어올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유한한 형상의 그 아름다움을 통해서 존재할 수가 있었는데 헤브라이즘의 신, 유태의 신 또는 기독교의 신은 차원이 다른 겁니다. 나는 워낙 무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유한한 형태 안에 들어갈 수가 없다. 그러니까 나를 만들 생각을 아예 하지 말아라. 바로 이 일화를 통해서 아무것도 신상이 없잖아요. 신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뭘 체험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를 압도하는 어떤 신의 위대함을 체험할 수가 있죠. 이게 현대 화가들이 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대상성의 재현을 포기함으로써 이 세상에는 도저히 재현할 수 없는 어떤 초월적인 것이 존재한다는 걸 말하는 방식, 그걸 숭고의 부정적 묘사라고 하는데 그런 식으로 숭고함을 드러내는 것, 그게 바로 현대회가 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비트겐슈타인이라는 사람은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트락타투스 로지코 필로조피쿠스라는 책의 마지막 구절에다가 말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침묵하라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 침묵의 실천, 그게 현대회화에서 한다는 거죠. 더 이상 가시적인 대상을 재현하는 걸 포기해버리고 정말 중요한 것, 정말로 참된 존재는 그림으로 그릴 수가 없다. 또는 말로 할 수가 없다는 것을 말하는 방식. 그게 바로 현대회화고 현대회화 화가들이 아까도 계속 해체시켜가지고 화판을 갖다가 무로 아무것도 없는 것으로 되돌리려는 것은 바로 그것을 통해서 가시적인 세계 너머에 눈에 보이지 않는 더 중요한 어떤 것이 존재한다는 걸 말하는 방식. 그리고 그 사건을 일으키는 방식이다라는 겁니다. 자, 어떤 면에서 굉장히 허탈하죠. 왜냐하면은 그림 저렇게 그려놓고 왜 이렇게 멋있습니까? 이러니. 저런 작품 하나 만들어놓고 이렇게 심오한 뜻이 있는지 모르겠죠. 이 현대회화의 특징이 뭐냐면 형상의 빈곤, 그리고 다른 한편은 철학의 과잉. 그 면에서 해겔의 말이 맞는지 모릅니다. 해겔이 뭐냐면 예술의 시대는 끝났다. 그 사람에게 예술은 뭐냐면 정신성과 감각성이 어떤 시각으로 보이는 것이 아주
아주 황홀한, 아주 행복한 결합을 이루는 그런 시대였거든요. 그런 시대는 지나갔다라고 얘기했을 때 헤겔의 말은 예술이 끝났다라는 것은 틀렸겠죠. 왜? 현대예술은 그 어느 때보다도 더 활발하게 발전하고 있으니까. 하지만 적어도 특정한 예술, 헤겔이 생각하는 그런 예술의 시대는 끝났다라는 그 진단만큼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현대예술은 점점 볼 게 없고 형상의 빈곤, 그 형상의 빈곤을 대신 채우는 것은 뭡니까? 철학의 과잉이죠. 그래서 오늘날 현대회화, 전시회 가가지고 한번 그거 보세요. 프로그램을 딱 보시면은 그림 단색으로 칠해놓고서 옆에 얼마나 많은 철학 이론들이 가끔가다 철학을 전공한 나도 모를 소리들이 막 뒤에 있는 걸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이게 어떻게 봐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걸 다행한 일인지 아니면 불행한 일인지. 하지만 여기서 우리 확실한 건 현대 화가는 더 이상 존재자를 재현하는 데는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매개하는 것은 존재의 체험을 매개하려는 것. 이것이 현대 화가들의 목표고, 그러다 보니까 존재자의 재현을 지워버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 이때 화가들은 더 이상 미가 아니라 뭘 추구하게 되는 겁니까? 미는 가시적인 세계, 재현의 아름다움이거든요. 그것을 넘어서는 재현될 수 없는 것의 특성, 말하자면 숭고를 추구하고 있다. 이게 류오따르가 바라본 현대예술의 원리입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 숭고의 미학과 함께 또 다른 기둥을 이루는 현대예술의 또 다른 원리, 시뮬라크를 이야기의 원리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